с событий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известно. Суд же від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І там зараз створюється українська Збройними силами України в місті спокій, всі будинки та цілі. 오늘날 러시아는 세계 7대 강대국 중 하나로 꼽히며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데 러시아도 예전에 한국처럼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엄청 많았죠. 러시아의 역사를 배워보면 정말 전쟁이 없는 세계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12세기부터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몽골 멍해가 있었고 이후에는 뭐 오스만 제국이니 뭐 유럽이랑 또 많은 전쟁이 있었고, 프랑스 나폴레온도 전쟁이 있었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항상 이제 그래 왔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평지예요. 러시아 정부가 산이 없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쭉 뭐 동유럽, 유럽까지 가려면 산이 없기 때문에 침략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충지를 두고 이제 영토도 확장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모스크바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실지만, 모스크바의 중심에 크렘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 크렘린이라는 게 모스크바라서 유명한 거지, 사실상은 그쪽에 있는 모든 러시아 도시에서는 크렘린이 있어요. 크렘린이라는 게 이제 옛날 도시라는 곳인데 항상 벽이 높고 뛰어놀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외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어형이죠. 네. 그래서 모든 도시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러시아를 운영하는,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뭔가가 군대가 세야 되고 뭔가의 침략 괴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안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죠. 그 아까 언급하셨지만 나폴레옹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히틀러도 러시아를 침략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유럽에서 거의 모든 전쟁들은 러시아도 연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했고요. 나폴레온도 당연히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제 러시아를 침략했고. 근데 나폴레옹이 졸수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소리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겨울 때문에 졸수했다고. 너무 추웠어. 그 나폴레옹이 처음에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아주 초가을이었는데 이제 쭉쭉쭉 가다가 모스크바에까지 걸어갈 때 거의 겨울이 시작한 워낙 시기였어요. 땅이 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프랑스 군사들이, 이제 병사들이 그거 추위를 못 이겨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소리 있죠. 맞아요. 히틀러도 공략. 네, 히틀러도 이제 소련을 침략했고, 그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난 2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러시아 말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조국 전쟁. 4년 동안 했었죠. 그리고 45년에 이제 역전이 돼서 소련군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제 베를린 가서 레이크스타그에서 소련 국기를,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전쟁 후에 남녀 성비가 안 맞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네, 대부분 싸우고 죽는 사람들이 남성이다 보니까 비율이 깨졌어요. 바로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죠. 네. 그래서 50년대 소련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무슨 평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척하는 사람들, 뭐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 비율이 50% 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남성들이 부족해서 5%에서 15% 사이에 그 당시에 남성들이 죽었다는 그런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아픈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또 사실상은 이후에 몇십 년 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소련의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는 계속 성비가 깨진 그런 비율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만큼 희생자가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인류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국민성 트라우마, 그러니까 국민성 역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워낙 전쟁이 잦았고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해라든가 아니면 몽골 몽해처럼 아예 식민지가 돼버려서 그렇게 사는 그런 기간들이 워낙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 생각하면 공격하는 국가로 이제 인식이 그렇죠. 각인되어 있는데 침략받은 국가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보복인가요? 보복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공격해야지라는 심리예요. 근데 한국은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공격을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국력이 그거는 바로 러시아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인 모스크바는 약간 서쪽에 치우져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거기는 러시아 중심이니까. 그쪽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긴 게 9세기인데 뭐 물론 9세기 이전에 러시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때 뭔가의 통일된 나라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그냥 막 도시들이 있고 뭐 부족들이 살고 있고 소마을이 있고 막 그런 개념이었는데 9세기 이후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 비잔티의 제국의 종교, 그러니까 정교회를 이제 개종하면서 통일된 나라가 되었고 그 수도가 키예프였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수도죠. 푸틴도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로 보진 않아요. 같은 러시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키예프 루시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래서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 여러 공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알만하고 제일 유명한 게 모스크바 공국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넘어갔고 그래서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땅들은 모스크바의 산하에 권력을 이제 받들면서 모스크바의 중심으로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몽골 몽해 기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에 흩어져 있다가 몽골 몽해가 물러나가면서 14세기 이후에는 아예 러시아라는 그런 나라가 생긴 거죠.
그 소련은 침략을 많이 받던 국가에서 어떻게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나요? 그런 역사가 길고 복잡하죠. 일단 러시아의 제국이 무너지는 게 1917년이고 네. 1922년부터는 소련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죠.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성장하거나 뭔가의 미국이란 대등한 수준급의 나라라고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2차 세계 대전이 많은 걸 바꾸게 됐는데 2차 세계 대전은 아무래도 이 대립 관계가 형성돼요. 미국이랑 소련.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고 하면 소련이 그거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해지기 때문에 유럽이 엄청나게 약화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소련과 미국이 다툼을 시작하면서 누가 먼저 뭘 하냐가 바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40년대, 50년대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이유가 훨씬 또 중요하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된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얼마나 잘된 시스템인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미국이랑 싸우게 되기도 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그 나라를 잡기 위해서 싸움. 뭐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그래서 뭐 베트남 전쟁이 또 터졌죠. 뭐 한국 전쟁이 터졌죠. 경제, 과학, R&D, 이념 뭐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부강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사실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됐고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제일 기본이 5개년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경제인데 5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그거 채워야 돼요. 5년 안에. 그건 어떤 희생이든 어떤 가치든 간에 무조건 이제 도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든 어차피 어떻게든 결과를 달성해야 되니까.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죠?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네, 소련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 두 나라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키예프 공화국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문명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거기는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시작됐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거죠. 않죠. 그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니까 일찍 승리를 해서 이제 전쟁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전 세계가 봤듯이 러시아 군사력이 사실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부족한다든가 무기가 오래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픈 사연까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해?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 러시아에서 진집령이 내렸잖아요. 동원령이 일반 이제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를 보내는 그런 진집령이 내렸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파비안 씨가 생각했을 때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면 전쟁터에 보낼 때는 당연하게 무기를 주고 옷을 주고 밥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러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침집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사비로 옷을 다 샀어야 됐었고 심지어 무기를 샀어야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딘가에 다크넷 가서 코인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전선에 출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거의 2년 동안 전쟁이 있는데 원래 러시아가 거의 전 세계 미국보다 탱크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가 거의 모든 탱크를 파괴됐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탱크가 뭐 500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 500대? 뭐 400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 도시에서 전쟁 기념관에서 있었던 기념비의 탱크를 뜯어가지고 전선으로 보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은 발발해요. 그러면 영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그걸 가지고 진열돼 있는 탱크를 가지고 이제 전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이게 부정부패랑 관련이 있어요? 부정부패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불리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부패,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문제가 정말 많이 되는 게 바로 군기거든요. 그러니까 군기가 잘 되어야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옳고 우리 입장이 옳고 이 전쟁은 정의롭고 우리가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군기가 만약에 잘 박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게 되게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목적이 불투명하고 지도자가 계속 말을 바꾸고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런 군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자기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 군기 분위기가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전쟁 중이라서 반러 전소가 지배적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러시아 편드는 나라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찬성하는 나라들이 딱 두 개 있어요. 그 벨라루시와 북한.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고. 네, 반대 목소리를 안 내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또 얼마 전에 북한과 러시아가 다시 교역을 재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기도 하고 북한이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가 브릭스라는 국제 기구에 속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 브릭스의 가입 국가를 좀 더 늘렸어요.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그게 반미의 국제적인 기관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엄청 많이 했고. 반면에 한국은 러시아의 제재로 크게 타격을 입은 분야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데 거의 타격이 안 받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받았는데 크게 받은 것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이지 않을까. 뭐 일본도 대한민국도 또 뭐 대만도 더 이상 이제 러시아로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어떤 웃픈 사연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 제일 큰 은행이 있는데 홍보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냐면 원래 은행 가서 우리가 통장 만들 때 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카드 안에 항상 칩이 있는데 그 칩을 만들려면 원래 반도체가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게 워낙 너무 부족해서 그 은행에서 뭐냐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카드 3장 이상 있으면 그 나머지 카드를 다시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뭐 포인트를 드릴게요. 뭐라든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카드를 수집해서 반납해서 칩을 떼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파비안 씨처럼 보시면 그린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거의 지금까지 70 몇 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이렇게 발발을 되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에서는 제일 큰 전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제2의 히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되긴 한데 일단 우리 세상은 이런 갈등이 잠재워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중국과 대만도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있고 뭐 동남아도 있고 아프리카는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씩 지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제 3차 세계대전까지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다시 터졌잖아요. 이것도 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간접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푸틴이 어느 정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사회들은 우리가 공격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네. 이래도 되네. 그럼 우리도 할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해지는 것 같아요. C'est un sentiment partagé de honte et de deuil et de responsabilité qui pèse sur... Ich bin hier heute, damit nicht immer mehr Waffen in die Ukraine geliefert werden und das Sterben nicht immer noch verlängert und verschlimmert wird. 你只要像乌克兰的那个样子的话，那我们呢，台湾中国根本就不敢对台湾动手。 所以我们很希望就是说能把这样的一个正向的思考告诉他们。 그럼 반대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말은 좀 그렇지만
2차 세계 대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독일이 졌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독일이 지지 않았더라면, 이겼더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을 거고 지금의 독일이 뭔가 히틀러의 후손들이 통치를 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았을 건데 졌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넘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러시아도 독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년, 30년, 뭐 50년 후에 러시아가 발전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주변 지금의 독일처럼 주변 국가의 완전한 평화로운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만약에 러시아가 패할 경우에는 푸틴이 모르죠. 남을 수 있을까요? 남을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패한다고 해서 무조건 푸틴이 물러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또 프로파간다가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겠지. 우리가 양보했지. 우리가 너무 선하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그 내년에 대선에 있어서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대선 이전에는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전쟁이 내년에 아마 변수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 대선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죠. 그렇죠. 내년에 여기에 연루된 모든 나라의 대선이 있어요. 3월에 러시아 대선이 있고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엄청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지켜봐야죠. 물론 러시아에서는 이미 승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랑 미국에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지켜봐야죠.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러시아 전쟁을 많이 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러시아가 앞으로도 전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오늘의 난리지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 과연 러시아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러시아를 만들고 싶을지 또 이런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차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다 같이 해야 할 것 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